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에 원외 인사들의 이른바 연판장 추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에선 당대표 후보들의 첫 합동 연설회가 있는데 여기서 거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선 경찰이 오늘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 오후엔 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최종 처분 방안을 발표합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복귀를 유도할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내용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죠. 이번 주 날씨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우에 폭염특보까지 이어지면서 끈적끈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기상정보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중부 지역까지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건데요. 보통 이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3시간 내에 60mm의 비가 집중이 되거나 12시간 안에 110mm의 비가 예상이 될 때 기상청에서 발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 3시간 안에 집중이 되던 하루 안에 집중이 되던 이제 밤사이에 충청과 경북 지역의 좁은 띠로 길게 걸려 있었던 이제 정체 전선이 이제는 이 경기 남부와 강원도 지역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 충청과 경북 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아니라 경보 단계. 그러니까 3시간에 90mm, 12시간 안에 180mm의 비가 내릴 정도의 강한 강도의 비가 이들 지역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면에서 형성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호우주의보라고 하는데 아직 빗방울밖에 안 떨어진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빗줄기가 좀 더 굵어지면서 이제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남부 지역까지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오전 중으로는 좀 날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일부 지역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 1단계 가동했던데 특히 안전을 기해할 지역 어딘가요? 오늘 오전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던 충청도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도 전북 북부 지역까지는 오늘 오전 중에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북부 지역의 춘천은 호우 예비특보가 이제 호우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비가 주말 내내 쏟아졌던 것 같은데 특징이 하나 보니까 유독 밤에만 쏟아지고 있어요.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밤에만 쏟아진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야행성 폭우라고 좀 이름이 붙여졌던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밤에만? 이게 올해만 비단 야행성 폭우가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요. 2000년 이후 들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밤에 비가 집중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뜨기 때문에 지면으로 태양으로부터 달궈지는 열로 인해서 바람이 수평보다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진 않지만 수직적으로 미세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층 기류라고 해서 대기 한 1.5에서 3km 정도 부근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이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하층 제트 기류는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를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에어 커튼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하층 제트 기류를 타고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밤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취약 시간대이기 때문에 좀 비의 양보다도 피해 면적이나 규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비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낮에는 좀 그나마 좀 비가 안 오는 때가 많아서 활동하기 좀 좋은 면도 있으나 밤엔 좀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장마를 홍길동 장마라고도 하더라고요.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럴 때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홍길동 장마라고 하는데 유독 좀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최근 날씨 정보를 좀 잘 들여다 보시면은
어떤 날은 강수 예보량을 이를테면 지난 주말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양을 예보하기도 하고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오늘 하루 동안의 예상 강수량, 그리고 또 내일부터 모레 사이의 예상 강수량.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운 비구름이 추가가 됐을 때 양을 이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합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좀 이제 말이 좀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남쪽에 큰 고기압이 있고 우리나라 북쪽에 고기압이 있는데 예. 두 개의 거대 산 안에 골짜기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비구름을 추가로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네.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계속돼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체전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구름이 발달하는 것은 이 정체전선을 움직이게 만드는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저기압 전면에서는 이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강한 수증기를 유입시키고요. 한 비구름이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후면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기 때문에 저기압이 빠지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과거의 장마 패턴이 아니라 정체전선과 북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저기압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강한 비구름대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시키는 그런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해수욕장에 놀러 가는 분들 많은데 상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날씨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비에 대해서 안심을 하면은 더위에 대해서도 걱정이게 되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상어가 출몰해가지고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갑자기 왜 상황인데요. 상어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대기 중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것보다도 해양의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네. 동해안 지역은 보통은 서해나 남해보다는 바닷물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난류성 어종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방어라든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삼치라든지 이런 난류성 어종들이 많이 동해안에 분포되기 시작하니까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상어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견한 상어의 수는 15마리 정도인데 15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 7마리가 발생한 거에 비해서는 2배나 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양 온난화도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지역에서는 가두리만 그물망을 지금 과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지금 안전에 좀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수욕객들하고 좀 그렇죠. 분리시키기 위해서 막을 분리시키기 쳐놨다. 위해서 그리고 또 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파리 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안전에 대한 시설 조치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주말 사이 또 보면은 이 장마 때문에 비 피해도 있었지만 이 폭염도 좀 많이 쏟아져서 가수 싸이 콘서트장에서 관람객들이 탈진하는 사태가 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대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도 그렇죠. 많이 해야 되고. 이 나중에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뭐 사망자라든지 사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상특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사회 안에서의 방제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 안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을 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폭염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더 침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일반 대형의 어떤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도 주의보와 경보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생활 곳곳에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더운 날에는 좀 일정 좀 조율하거나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번 주 날씨 그리고 다음 주도 아마 다음 주는 좀 장마가 좀 늘어질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좀 잘 유의해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강수량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하루 동안은 30에서 80mm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리고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텐데요. 이런 장마 전선이 중부와 남부로 오르내리는 현상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후부터 주 후반까지는 어느 정도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강한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다시 장맛비가 세차기 시작이 될 거고 중부는
비는 그쳤지만 다시 폭염이 시작될 겁니다. 어. 그래서 비가 그칠 때는 비에 대한 만전과 좀 이미 발생한 호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는 동시에 폭염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이 되면은 다시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위의 폭염에 대한 대비와 함께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폭염도 다음 주에 좀 계속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관객이 심장마비로 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과거 콘서트장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좀 더 하나 좀 팁을 좀 주시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갖고 연락이 들어오네요. 일단 그 이제 콘서트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대해서 왜 물놀이장을 갔을 때도 이 사람이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건지 재밌게 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좀 주변을 살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콘서트장의 좀 상황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의 보통 이제 폭염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노약자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방법이 최고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콘서트장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정 기간의 기온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안에서의 어떤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이제 시급한 그런 어떤 시스템의 마련이 앞으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뭐 온열 질환 계속 좀 말씀하셨고 대비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주말에 거치면서 너무 습해가지고 이거 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좀 팁을 주시자면 좀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습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실내의 습도만 살짝 낮추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위가 왔을 때 좀 습도 조절만 잘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폭염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물을 그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이제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상당 부분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산되는 열뿐만 아니라 수분량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 섭취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밤에도 잠이 못 이루는 그런 열대야가 나타나긴 하지만 예.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의 컨디션 관리를 잘 통해서 이게 열사병인지 일산병인지에 대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폭염에 대한 건강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5개월간 공석이었던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이 내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10년 만에 돌고 돌아서 홍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잡았는데 여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영구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새 감독을 찾아 헤맨 축구협회의 선택은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어제 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홍 감독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외국인 감독의 무게를 두고 100명이 넘는 후보자를 검토했지만 협회 재정 문제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 감독이 1순위로 떠올랐지만 협회 내에서 추천과 관련해 갈등이 일었고 이 때문에 홍 감독 본인도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다시 협회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고민 끝에 감독직을 수락했습니다. 선수 시절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홍 감독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내며 지도자로도 굵직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가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던 홍 감독은 10년 만에 다시 한번 대표팀 감독으로 명예회복에 도전합니다. 홍 감독은 오는 9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시작으로 2년 뒤 열리는 월드컵과 3년 뒤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이끕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관련 내용은 축구 전문가 박문성 해설위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돌고 돌아서 다시 홍명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국인 감독도 상당히 많이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린스만 전 감독 뭐 위약금 문제도 있어서 축구협회가 뭐 예산 문제도 반영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가용한 선택 범위를 볼 때 한국 축구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모두 무산된 거잖아요. 예.
무려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100명이 가까운 외국인 감독을 만났는데 되지 못했죠. 그거는 사실 무능력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모든 감독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게 축구협회 예산의 문제, 또 국내 체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쳤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한국 국내 감독이 돼야 했고 국내 감독 중에 누군가를 뽑는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월드컵을 경험을 했다든지 이렇게 봤을 땐 홍명보 감독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런데 현직 감독이잖아요, 울산. 그러니까 K리그 감독이기 때문에 이 현직 감독을 빼오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홍명보 감독은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축구협회가 삼고초려해서 모셨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맞지 않으려고 했던 홍 감독 이유가 좀 무엇이었나요? 지금은 이런 분위기와 이런 판에서는 맞게 되면 바로 그냥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판에 약간 모셔오는 그림을 그려도 사실 지금의 워낙 밴드라든지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판 자체를 축구협회가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게 되면은 당연히 힘을 받지 못한 채 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모양새 중에 가장 안 좋은 모양새는 이런 거죠. 처음부터 홍명보 감독을 데려가서 모셨다는 느낌이 아니라 외국인 감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명보 감독을 모셔갑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러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받은 카드네? 라고 하는 모양새가 되면 당연히 홍명보 감독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홍명보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좀 잡게 된 건 올 초에 아시안컵에서 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네. 보면 유럽파들의 기강 문제도 좀 불거지긴 했었고 다양한 좀 이슈가 있었을 텐데 홍 감독이 좀 정리를 좀 해나갈 것이란 기대 그리고 또 좀 반발이나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홍명보 감독, 우리가 이제 감독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를 잘 꾸려나가는 감독이 있고요. 예. 또 한 부류는 아주 강한 카리스마로 원팀 이런 걸 잘 만들어가는 감독이 있어요. 홍명보 감독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게 팀이야라고 이제 선수들에게 그렇죠, 많이 화제됐죠. 예, 그 영상도 많이 유명한데 이런 식으로 선수를 이렇게 끌어가는 게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 때 선수단 내에 약간의 잡음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잘 끌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월드컵 본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축구 흐름, 전술적인 어떤 트렌드 이런 거에 잘 맞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잡을 것이냐, 홍명보 감독이요. 예. 요건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유럽파 얘기하다 보면 지난번 사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그 전에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이 좀 거론이 됐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유럽파 선수들, 특히 선수들 전체의 어떤 목소리가 최근에 경향 보면은 좀 높아지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외국인 감독을 많이 선호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에 관련해서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그 기강을 잡을 수 있을지 여기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선수들이 감독을 평가하는 시대예요. 네. 예전에 감독이 이야기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독의 스타일이나 전술적인 능력을 좀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돌아온 것이 10년 만입니다. 예. 1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이제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요즘 선수들, 요즘 축구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홍명보 감독 대중이 바라보시기엔 축구를 혹시 많이 안 보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왜 잡았어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K리그에서 보면 2년 연속 우승도 지휘했지 않습니까? 네. 적절한 그런 커리어로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한 어떤 타이밍이었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홍명보 감독 개인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홍명보 감독의 축구 선수와 감독으로 커리어에서 한 번의 오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국가대표팀을 했던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실패입니다. 10년 전에요? 예, 그 전후는 선수로서나 지도자로서나 다 성공을 했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동메달을 땄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울산을 이끌면서 또 리그 우승을 했고. 근데 이제 그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월드컵으로 만회하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이해와 어떤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최근에 어떤 울산을 이끌면서 K리그 2년 연속 우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좀 됐을 텐데, 이게 또 K리그와 또 월드컵은 다른 무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홍명보감도 개인적인 힘으로만 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협회가 많은 부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협회의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로 봐서는 그건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협회가 좀 잘 좀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예. 홍명보 감독이 축구협회 지원을 뭐 넉넉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지원을 협회가 안 한다기보단 못할 예. 가능성에 대한 우려죠. 협회의 그거는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역량의 문제. 최근에 보여주는 한 1, 2년간의 협회는 너무나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뭐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네.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그 10년 전에 브라질 월드컵 실패했었다는 언급하셨었는데 홍 감독이 명예회복할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홍명보 감독이 명예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선수들도 홍명보 감독을 따라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게 월드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욕과 의지, 응원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또 우리 지금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내로 홍명보 감독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각오 밝힐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 이번엔 정치권 소식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점입 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문자 무시 의혹이 주말을 거치면서 제2의 연판장 논란까지로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의 3차 갈등이다 이런 것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문자 무시 의혹에 원외 인사들이 이른바 연판장을 돌리고 경고까지 받는 등 주말 동안 시끌시끌했는데 지금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논란의 당사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별도의 선관위 제소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판장 한 장이 아니라 100장을 만들어도 미래로 나아가려는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 관련 공방은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두고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원내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오늘 4명의 단권 주자들을 모두 긴급 소집해 직접 주의를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난타전을 벌이는 후보들이 오늘 오후에는 첫 합동 연설회를 갖는데 여기서도 공방이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나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했죠. 원희룡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루비콘강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김 여사의 사과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하면서도 이 제2연판장 사태 또한 너무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문제이고 한쪽은 우격 다짐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두 분의 모습이 일종의 덤앤더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젠 영부인까지 소환해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거의 뭐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제2의 연판장 논란으로 불거진 상황에 각 후보들 다양한 목소리를 냈는데 뭐 추가로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연판장의 주동자들이 지금 특정 캠프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실제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 이거 내로남불이고요. 제가 그냥 그저 웃지요. 아니 뭐 작년 연판장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써서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엄청 말씀들 하시려고 하는데 이 작년 연판장과는 다르니 연판장 호소인 같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사과하고 매듭짓는 게 낫고, 원희룡 후보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라, 자제해라, 이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판장 작년에 한창 나왔던 얘기 같은데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런 봉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황정우 후보는 SNS에다가요,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놀라서 뭐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라 이렇게 좀 맞받아친 상황인데, 서 변호사님 상당히 격앙된 입장입니다. 지금 양측 다. 아마 이제 그 김기현 대표하고 나경원 그때 그 의원이 붙었을 때요. 예. 그때도 이제 그 초선들 연판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나경원 좀 이게 옹호를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연판장 돌렸던 분들 중에 지금 한동훈 캠프의 그 핵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장동혁, 예. 그다음에 그 배현진, 당시 초선들이요. 그렇죠. 초선들. 초선들이. 예. 그다음에 그 김혜지, 그다음에 김영동 비서실장 있잖아요. 예. 이분들도 연판장에 이름 올렸어요. 저는 어떤 연판장이든 게 다 잘못됐다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캠프에 있는 그분들도 우리 그때 나경원 때 우리가 경수라인 잘못 돌렸다. 그때 대통령실이 뜻을 받아가지고 나경원 주저앉히려고 연판장 돌린 거 그부터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연판장도 잘못됐다. 저는 어떤 형태의 연판을 다 잘못됐다 보거든요. 예. 이게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태는 이제 절대 없어져야 된다. 연판장은 예.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 부위장님, 어쨌든 문자 무시 논란으로 사실상 뭐 수세에 몰렸었다라는 게 한 전 위원장인데, 뭐 이번 건으로 해서 좀 뒤집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글쎄요, 저는 수세에 몰렸다고 보지도 않고요. 오히려 지금 연판장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시 떠올랐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 매우 안 좋은 징후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사실보다 중요한 게 인식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본인들이 뭐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거의 없었던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사실상 윤심을 등에 업고 지금 나왔고, 지금 윤심을 등업은 또 다른 원외위원장들의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연판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지난 3.8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뭔가 그 외곽에서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매우 큰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8 전당대회 때는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켰지만 이번에 만약 당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초라한 득표율을 나타냈을 때 대통령실에 영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심들, 친윤들의 이런 개입이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 오히려 이건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임덕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고요. 어쨌든 이 연판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박종진 당협위원장인데, 여기 지금 당대표 선관위에 소속돼 있어서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본인은 사의를 표시했는데요. 예. 주의 조치만 이제 끝났는데 본인은 이제 그 누가 좀 부탁을 해서 알아봐 준 거에 불과하다 뭐 이래서 선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선관위에 소속돼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의를 지금 준 거고요. 예. 실제는 이제 그 아마 주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도는 이제 그 남양주에 왜 원외 조광한 후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또는 이제 그 최고위원 놓았던 분 중에 이상규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몇 분이 거론되고, 아마 이제 그 이분은 박종진 이분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순한 전화만 좀 돌린 걸로 봤는데. 왔기 때문에 했다. 예. 근데 그것도 부적절하죠. 선관위원님 이게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당대에 물을 흐리면 안 되거든요. 본인은 앞으로 이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에서 친윤계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인데, 뭐 총선 이후에 자맹을 하다가 이번 건 대비해가지고 좀 다시 좀 등장을 했는데,
뭐 김 여사 문자 연락이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했는데 아무것도 응답 안 한 것은 해당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 보십니까? 아마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천을 갖다가 박탈한 거 아닙니까? 경선에 이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격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그 응답 안 한 게 저는 해당 행위다까지는 좀 이게 어렵다 봐요. 해당 행위까지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영부인도 이게 공적인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부인이 뭐 5번이든 문자가 이래 와서 진심으로 좀 상의를 하려고 하면 예. 최소한의 답은 해주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여사님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공적으로 이제 대통령실하고 상의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이게 여사님 제 뜻은 사과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이렇게 건의를 하든지 뭔가 이게 좀 답은 해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냥 씹어버린다는 거는 이게 그 전략적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인간적인 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옛날에 검찰총장 때는요. 카톡으로 한 300분 이상 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부적절해요. 오히려 이게 총장 부인하고 이게 카톡하는 거 이거는 사적 관계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은 공적 지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 아마 문자가 왔을 때 충분히 상의해서 사과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이게 최소한의 뭐 알아서 하시라고 대통령 상의해서 근데 제 의견은 사과 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어떨까 이런 데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해당 행위다라고까지는 이게 좀 과하다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에 문자 무시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의 없다는 비판을 이제 받으시니까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과거에 많이 있잖아요. 저는 더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면서 정치 생활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사과가 저한테 사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 허락이 필요한가요? 제가 그리고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였고요. 제 허락이 뭐가 더 필요하죠? 저는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답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는 이제 이런 프레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 때문에 사과 안 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네, 홍신 부의장님. 저 때문에 사과 안 했다?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나의 얘기를 안 했다고 사과를 안 했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설득력 있습니까? 왜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정말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예. 그리고 문자 공개된 거의 내용에 보면은 우려가 있다. 공개를 이걸 사과를 하게 될 경우 지지율 하락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게 진정성 있는 내용이었다면 총선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총선 끝나고도 사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문자 공방, 이 진실 공방이 펼쳐졌을 때 어디에 더 진정성이 있고 어디에 더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한 후보가 말하는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KBS 대담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과나 유감의 표명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기상으로도 총선 이후에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하면 됩니다. 거기다 유감 표명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데 막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해당 행위다. 아까 그리고 장례찬 최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시기, 딱 그 시기에 장례찬 최고가 당시에 본인의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분이 그런 걸 마치 대변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하다. 대통령실이나 영부인의 문자와 둘러싼 이야기를 당을 떠난 사람이 그거를 막 대변하듯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이런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설득력이 있다는 성치훈 부의장 말씀이셨고 아이러니하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손정욱 변호사님,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니 공식 채널 통해서 대통령실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왜 사적으로 내가 답을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뭐 여러 해석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좀 지적하면요. 예.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게 검찰총장 부인일 때 카톡은 사적 관계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이고 당사자잖아요. 대통령의 영부인이 완전 사인입니까? 영부인에게 부속실도 좀 두라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공적인 관계 측면이 있다 봐요. 영부인과의 대화도 공적인 채널이다. 대통령 영부인과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관계도
공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완전 순수한 사인가는 아니고 당사자니까 예. 그때 정치를 좀 발휘해서 어떻게든 이게 사과를 좀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게 그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평생 사적 관계는 이게 평생 안 했습니까? 딱 이게 전화 오면 항상 딱 끊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20년 검사 생활 중에 사적으로 이게 소통한 게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평생 이게 완전히 뭐 눈에는 안 아플 정도로 이게 넥타이도 주고 이렇게 형수처럼 지내다가 진짜 이게 김건희 여사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 사적인 통로 이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매정한 게 맞는가? 이것도 이게 지적하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한 위원장이 대표가 되더라도 인간적인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불편해진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왜 사과 당신들이 알아서 하지 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돌파하면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주 한동안 이게 좋아할까요? 그렇잖아요. 대통령하고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진짜 전륜할 겁니까? 이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는 아예 사적으로는 아무 소통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제 말은 이게 말이 틀린 건 없어요. 한 위원장 말이 다 알아요. 그럼 이게 옛날에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 몰릴 때 뭐 틀린 말 했나요? 정신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틀린 말 한 게 있습니까, 유승민? 근데 왜 배신자 프레임 몰립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한 위원장이. 어제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대응이 이번 대응에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성치훈 부의장 하나 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원 후보가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족과 인척을 사적 공천한 적이 있다며 의혹을 어젯밤인가 제기했는데 예. 여기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그런 사실 없다. 즉시 사과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거의 뭐 당이 거의 쪼개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게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총선을 되돌아보면 저는 한 원희룡 후보를 공천해줬던 것이 사실 이렇게 좀 사적 인연이 아닌가 같이 장관도 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원희룡 후보가 나간 지역 그 계양을 지역에 20년 동안 활동을 했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제껴두고 전략 공천을 줬습니다. 그런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적 공천에 가깝다라고 느껴졌는데 그걸 수혜를 받은 원희룡 후보가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게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저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붙은 이후에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갔거든요. 예. 그 경선 과정에서 서로 의혹 제기를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때 BBK도 나왔고 그때 최순실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상대 후보가 안 좋은 일을 겪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당시가 심합니까? 지금이 심합니까? 전 지금이 더 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선을 넘어가고 근데 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근데 양쪽 캠프다 취재를 좀 해보니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근데 원희룡 후보도 원래 이제 폭로할 때요. 폭로는 처음부터 다 안 깝니다. 일단 이게 맛배기로 조금 보여주고 지금 많이 갖고 있다. 이 상대가 예. 이제 강하게 놓으면 이게 막 이슈가 되고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질 때 그때 공개하거든요. 예. 아마 이게 원희룡 후보 측에서 아무 근거 없이 가족과 인척을 뭐 사적 공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할 리는 없죠. 따라서 이제 그 아마 2탄, 3탄으로 계속 조금씩 카드를 순차적으로 할 갖고 거 있다. 없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 엄청난 걸 던져버렸잖아요.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새로운 추가의 증거나 이걸 예. 제시 안 하면 원희룡 후보가 이게 책임져야 될 거고 만약에 결정적인 물증이 논다면 또 한 위원장 측에서 해명해야 될 거고 예. 앞으로 이게 상당히 커질 이런 게 이슈입니다. 이게. 네. 뭐 오늘 오후에 광주에서 합동 연설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좀 불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요, 이 장가 기자, 이 한 후보 측에서는 이 김 여사 문자 공개 뭐 경위를 두고서 대통령실을 좀 의심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이나 관여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대통령실 입장이요, 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텐데 성춘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3차 윤항 갈등으로 지금 이게 비화된 거다. 뭐 예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뭐 1-1, 2-1 윤항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은 진짜 3차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지금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뭐 3차 갈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걸 윤한 갈등으로 봐야 될지 김건희 한동훈 갈등으로 봐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 김 갈등으로요? 예, 그러니까 김한 갈등인 거죠. 김건희 여사와 지금 한동훈 그렇죠. 그 당시에 문자를 회신하지 않은 거에 대한 뭔가 지금 뒤끝이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굳이 3차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은 지금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뭔가 속된 말로 독박을 씌우기 위한 3차 시도라고 봅니다. 1차 시도가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총선의 책임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물론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영순이다. 책임의 영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걸 다 책임을 씌우려고 하니까 뭔가 동정론과 함께 지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차는 조정훈 TF 단장이었죠. 거기서도 뭔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뭔가 책임을 더 씌우려는 3차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 당시에 이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은 총선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총선 TF와 관련된 백선 TF와 관련돼서 인터뷰나 관련 조사를 할 때 우리 국민의힘 당시 국민의힘의 책임 패배의 책임의 원인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는가? 만약에 거기에 총선 TF의 백서에 거기에 담겨 있었다면은 그걸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그때 당시 저는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얘기를 했었다면은 그 패배의 원인이 그거를 거절한 회신하지 않은 한동훈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다.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과연 정말 그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다면 나는 백서 TF 때도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었다라고 지금이라도 밝히면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 부의장은 이 국민의힘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여러분 봤을 때 이런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김 여사가 한 후보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을 보면은 4.10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 김 여사 리스크가 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좀 부상한 시기이긴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이제 자유, 평등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이런 거.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오늘 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 비올백 문제 관련해서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예, 당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이 사태를 기점으로 윤한 갈등이 폭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세 가지죠. 첫째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잖아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떻게 비교합니까? 선친의 친구라면서 고향 그리고 이게 추석이든 9월요. 하나의 선물이라고 던져놓고 관가하고 어떻게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 이슬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 있고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했어요. 김경률 계산을. 그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전략공천으로 마포에 그건 이게 사천이거든요. 그대로 이게 공천 줄 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술자리 식기 전에 목을 따오겠다고 술자리 식기 전에 막 이랬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 문자 읽고 씹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겹치면서 신뢰가 깨져버리면서 처음에 1차 갈등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게 부분들을 보면 한 위원장이 조금 더 균형된 의견들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 이게 김경률 회계사나 또는 진중권 교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분들의 의견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저 정도면 이게 오히려 저는 충분히 방어가 되는 사안으로 보거든요. 근데 계속 한 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 이것만 강조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란 게 뭐냐 말이죠. 그건 이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충분히 저는 공작으로 방어가 됐는데 좀 아쉬운 이런 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 이번 문자 무시 의혹 관련해서 많습니다. 사과 결정을 따르라고 했니 아니도 전제가 있었어서 말이 좀 달랐다는 양측 해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다르고 있는데 성춘 위원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이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어떤 문자 무시 의혹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희는? 우리가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시계열을 따라서 그 정황들을 보면은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이 17일 아까 우리가 봤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17일이었고요.
18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싱크에서 나고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19일 날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뭔가 같다는 얘기가 있고 21일 날 사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계열에 있는 그 팩트만 보더라도 뭔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압박이나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압박이나 불만이 사과 요구를 했던 뭔가 말이 앙뚜안했던 발언적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퇴 요구로 이어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이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대통령이 사퇴 요구 있은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관련된 발언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총선이 치러졌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만 봐도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크게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후에 합동연설에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 오후에 한번 지켜보고 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련 내용 사건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 원인 관련해서 피의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살펴볼 텐데, 자, 임재 변호사님, 피의자가 1차 조사에서요, 당시에 이 사고 위치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의외의 답변이 좀 나왔는데, 근데 이전에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하거든요. 인근 지리를 알았는데 지리를 잘 알았는데 역주행을 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1차 피의자 조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나왔던 좀 진술을 보자면 좀 배치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도로가 좀 복잡한 건 맞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헷갈린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었는데 역주행인지는 몰랐다라는 진술이 나왔다가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그런 언론의 배응에 따르면은 나는 그 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잘 아는데 왜 역주행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배치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면은 해당 도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역주행인지 인지를 못하고 갈 가능성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일관된 진술의 흐름에 있어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2차 조사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주말에도 수사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했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 내에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다른 급발진 주장 사고 차량의 피해자 그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는데 급발진이 발생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과 다르게 조사를 해보니까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밟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번 건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참고해 볼 만한 내용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유의미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 차량의 결함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어려웠어요. 근데 이건 지난해 있었던 사고인데 해당 차량에는 이제 전기 택시였는데 이게 페달 블랙박스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가 따로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페달 쪽을 비추고 있는 영상 기록이 되는 블랙박스가 사실 본인이 돈을 내면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원래 운전자는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해당 영상을 보니 짧은 시간 3초 내에 무려 가속 페달을 6차례나 반복해서 밟은 그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브레이크 밟은 걸로 착각을 했군요. 그렇죠. 이제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개인이 어떤 인지의 부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페달 오조작도 가능하겠구나라는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이 영상들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건하고 연관될 수 있으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쨌든 이 급발진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없는 사고들이 좀 속출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페달, 아까 말씀하신 페달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다는 분들도 금액이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사고들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차량의 어떤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도 지수도 5일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 제대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당분간 이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황당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 이 시신 운구 비용을
이 유족에게 청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누가 청구했는지를 알려드리면 네. 정부 쪽이 아니라요. 사설 업체가 청구를 한 겁니다. 지난 1일 시청역 사고 당시에 사망자가 있었고 부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망자를 운구하고 현장을 수습했던 이 사설 업체가 80만 원씩을 유족들에게 청구를 한 건데요. 자, 희생자들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겼던 이 사설업체 관계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비용은 어느 정도나 청구가 됐을까요? 비용 저희 80만 원 청구했고요. 저희가 원래 한 명 다 그 시승 훼손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뭐 이제 당연히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비용이 과다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받는 금액의 최소 단위로 해가지고 맞춰서 이제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예고되고 준비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거를 이제 뭐 자동차 보면 자동차 보험이나 뭐 이렇게 청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비용 청구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건 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인데요. 유족에게 수습비가 청구된 것을 두고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정 처리가 좀 부적절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사설업체를 이용했다면 일단은 비용을 결제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가해자 측의 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왜 이거 119가 처리를 안 하고 사설업체가 온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네요. 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었는데 소방에서는요. 응급 환자 이송이 일단 우리는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 이런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 내부 규정을 들다가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난 이 사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단은 이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임재 변호사님, 뭐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가슴으로는 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교통사고 처리 이 시스템을 보자면은 대부분 이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 지갑에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요. 먼저 내가 지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자동차 제조회사인지 아니면 지금 이 해당 운전자의 보험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네. 이럴 때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네. 이제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자의 뭐 보험회사라든가 아니면 그 가해자에게 이걸 다시 구상받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어서 네. 이런 부분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네. 좀 개선이 제도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역 참사가 정말 충격이 아직까지 좀 가시지 않고 있는데 장갈 기자, 이 고령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가 뭐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 중에서 사실 고령 운전자인 경우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또 통계 조사를 좀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들의 이 차량 사고들이 조금씩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역 근처 주유소에서 있었던 사고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경차가 갑자기 인도로 진입하더니 멀쩡히 가던 여성을 치고 또 이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뛰던 다른 시민을 또 친 다음에 벽에 부딪히거든요. 또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 급발진은 보통 이 굉음을 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CCTV를 봤을 때 그렇게 속도가 빠르거나 굉음을 내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어서 급발진일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또 지난 3일 국립중앙의료원에 70대 택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가 보행자를 친 일도 있었거든요. 네. 자, 이 운전기사 역시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70대, 80대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안전지침을 조금 더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제도적인 논의들이 좀 촘촘하게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필 이럴 때 이런 사고들이 왜 이렇게 겹쳐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고령 리스크와 인지력 평가 등의 논란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체 검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입니다.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고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토론 중 자신을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라고까지 지칭해 인지력과 건강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주치의도 나에게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난 전 세계 지도자와 함께 세상을 운영할 정도로 정상이고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한다며 별도의 신체 검사 제안을 완강히 거부했다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한 민주하원은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대선 토론 후보장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소식입니다. 국민 판다로 불리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출생 당시 200g도 되지 않았던 두 아기 판다. 1년 후 돌을 맞은 지금 30kg을 넘을 만큼 성장했다죠. 에버랜드 측은 어제 돌을 맞은 두 아기 판다를 위해 돌잔치를 열었는데요. 나무 자동차 선물과 대나무 당근 케이크 돌상이 차려지기도 했고요.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도 했습니다.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소문난 루이바오는 한참을 고민하다 건강을 의미하는 아령을 골랐고요. 동생 후이바오는 거침없는 성격만큼 인기를 뜻하는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이번 돌잔치는 현장 이벤트를 통해 초청된 팬 60명과 누리꾼 3만 명이 함께했다는데요. 루이 후이바오가 돌잡이에서 잡은 아령과 마이크의 의미대로 앞으로 건강하게 많은 사랑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